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이거 머신 언러닝이고, 제가 지난주에 뭐, ISMS 시험 보러 갔더니 머신 언러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내봤고, 사실 저도 개념만 알지,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기술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이건 저도 좀 구글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답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머신 언러닝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학습을 했을 때 그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한 데이터에서 내가 지우고 싶은 일부 데이터만 지우고서 모델을 다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좀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잊혀질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머신 러닝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고 키워드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지보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3R인데 이게 문제에 다 써져 있긴 한데 3R의 정의에 나와야 될 두 단어가 이거죠. 유지보수 향상과 사실 비용 절감보다는 재사용성이죠. 재사용성. 유지보수 향상, 재사용성, 뭐 모듈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3R이고 이거는 답을 두 가지로 쓰셔도 돼요. 1단락에다가 3R의 정의를 쓰고 이달락에다가 가에다가 그 뭐 이렇게 그림 해갖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역공학, 뭐 순공학, 뭐 재구조학 뭐 이런 그림 그리시고 나에다가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3R을 각각 하나씩 뭐 리버스 1달러, 뭐 리엔지니어링 2달러, 리유즈 3달러 이렇게 그냥 아예 한 달러씩 답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1.5페이지가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은 분량을 고려해갖고 시간이랑 분량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락을 뭔가를 쓴다고 하면은 저는 뭐 리팩토링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ISO 29119 이거는 다들 잘 쓰신 것 같고 테스트에 관한 국제 표준이고 절차, 기법, 문서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좀 써주시고 33063, 20246, 830 여기까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단락으로 뭐 많은 분들이 2911-11 그 인공지능 관련 테스트를 써주셨는데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옛날식이었으면 KDT를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3단락에다가 뭐 블랙박스 기법, 화이트박스 기법 이런 걸 쓰는 것보다 29119 파트 5의 그 키워드 기반 테스트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KDT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리고 11 아니면 KDT 둘 중에 하나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공신경망 테스트 커버리지인데 뭐 이거는 뭐 다들 잘 쓰신 것 같고 뭐 메타모포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전반경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5번 이거를 1교시로 이렇게 낸 적은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1달러 개념에다가 안 왔을 시의 문제점에 대한 개념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병행 제어에 대한 개념을 써주시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병행 제어가 나오면 결국에는 직렬성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직렬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이런 것 좀 써주시고, 뭐, 무결성, 일관성,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직렬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직렬성이라는 단어 언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이제 갱연 모형, LD, 이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3단표로 해서 가운데다가 그림 그려주고 여기다가 LD 써주고 최대한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눈에 잘 들어오게 본인만 알 수 있게끔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도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게끔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이 병행지역 기법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답쓰기도 편하니까 병행지역 기법을 언급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써야 될 게 너무 많죠. 개념도 써야 되고, 개념 도도 그려야 되고, 구성 요소도 그려야 되고, 뭐 PIP, PD, PP, 뭐 이런 거 다 써야 돼가지고,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락에다가 성숙도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가 성숙도를 썼어요. 여기다가, 3단락에다가. 성숙도라는 게 뭐 중요할까?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성숙도는. 진짜 3단락에 쓸 거 없을 때 쓰는 게 성숙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프레임워크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절차 써도 되잖아요. 절차. 성숙도를 쓸 바에는 절차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숙도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숙도를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쓸 내용이 너무 많은 토픽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요도를 조금 고려해가지고 3단락에 답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 7번 이거는 원래는 요렇게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NoSQL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공부하시라고 다 갖다 넣었습니다. 일단 정의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거를 하는 거, 그리고 스키마리스, 뭐 노조인, 뭐 이런 내용들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캡 정도는 어디다가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강글이건, 뭐 어디다가 캡 정도는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 SQL 하면 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키밸류, 뭐 도큐먼트, 컬럼 패밀리, 그래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씩은 왜 암기하시라고 했잖아요. 뭐 레디스, 카산드라, 몽고디비, HBase, 뭐 네오포제 이런 것들 하나씩은 같이 써주셔야 되고 모델링 절차는 도커페, 기우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마, 마지막에 모델링 패턴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자면 만약에 저였다면 뭐 정의니까 1달러, 유형 2달러의 가, 절차다, 모델링 패턴 3달러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자면 머신 언러닝이고 머신 언러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개념을 보자면 한 번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무효화하여 해당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은 것처럼 모델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왜 필요하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개념들을 제가 뭘 갖고 올까 하다가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한 이해하기 쉬운 그림인 것 같아갖고 갖고 왔는데 뭐 이런 세 가지의 사진을 학습을 해갖고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언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사람 하나에 대한 데이터만 지운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데 이거는 절차는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뭐냐 대상을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가 모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성능, 뭐 노이즈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성능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평가하고 검증하고 이런 건데 뭐 절차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기술 요소의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러 맥시마이징 노이즈가 뭐 EM 뭐 N 뭐 이렇게 뭐 약자 쓰던데 뭐 약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어떤 제거할 데이터에다가 로스를 극대화해가지고 노이즈를 생성해서 학습에 대한 영향을 제거한다. 뭐 이런 기법이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로 그레이싱 언러닝. 삭제 대상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언러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거. 이 정도 한 두 개 정도만 갖고 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뭐 어떤 분이 SISA? C사? 뭐 이런 트레이닝이 있다고 해갖고 찾아봤더니 샤드, 아이솔레이션 하나 뭐였더라 이거? 슬라이싱, 어그리게이션 아무튼 뭐 분리하고 고립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는 기법 뭐 해갖고 뭐 C사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SISA. 아니, 일단 요런 거 두 개 정도만 갖고 가면 될 것 같고 머신 언러닝이 뭔지
하고 우리가 어떤 AI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을 때 기술 요소로 이런 거 하나 그냥 같이 써주시면 좀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R. 3R은 이제 유지보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거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역공학, 재공학, 재사용 세 가지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여기로 가면 순공학, 여기로 가면 역공학, 여기가 재공학, 여기는 재구조학. 다시 사용하면 리유즈, 재사용. 역공학에서의 어떤 절차에서 중요한 거는 코드를 수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재공학은 역공학을 한 다음에 재구조화와 구현을 한다. 리유즈는 순공학, 재사용, 이런 절차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 관점의 실무적 3R 프로세스, 뭐 이거 암기하셔도 좋긴 한데, 뭐 이거 굳이 이걸 암기할 것보다는 리팩토링을 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119.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프로세스와 어떤 기법, 절차, 문서화에 관한 국제 표준. 그래서 제프, 독, 태, 시고 33063과 20246 그리고 IEEE 829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구성 요소 위에다가 쓴 거 다시 써주면 되는 거고 33063 같이 학습하시고 3단락에다가는 KDT라던가 아니면은 29119-11 인공지능에 관한 테스트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IEEE 829의 어떤 뭐 구성 요소 이런 것까지 써주셨는데 뭐 그것도 괜찮고 하여튼 여기서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3단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경신경망 테스트 커버리지. 이게 이제 오늘 정의가 약간 조금 다 이상하시던데 정의를 보자면 인공신경망의 다양한 입력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 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테스트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가 그냥 꼭 AI 뭐 인공신경망 테스트 커버리지를 떠나서 그냥 소프트웨어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공신경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테스트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 인공신경망 테스트 커버리지다. 이게 제가 바꿔놨는데 안 바뀐 걸로 지금 올렸네. 이 CAC입니다. CAC. CASA가 아니라 CAC. 하고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인공신경망 테스트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제가 공유해드린 건 바뀐 건데 이게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테스트 커버리지의 주요 매트릭은 뭐 뉴런 커버리지, 레이어 커버리지, 사인 커버리지, 뭐 스트롱 뉴런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인공신경망 테스트 기법으로는 메타모픽, 뉴런 커버리지, 최대 안전, 커버리지 기반 테스팅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 뭐 다들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품질 속성까지도 잘 써주셔가지고 넘어가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개념을 써주시는 게 그러니까 병행 제어의 개념을 써주시는 게 좀 무난할 것 같고 병행 제어의 개념이란 요거죠.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뭐 다른 단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트랜잭션의 직렬성을 보장하는 기법이다. 이것만 있으면 일단 정의는 만점이에요. 요거 병행 제어에서. 그래서 문제점, 갱, 현, 모, 저는 그게 갱현무 현이라고 했는데 연? 아무튼 갱현무현 아니면 LD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개념도에 여기다가 갱신무효화라든가 현황 파악 오류에는 무효화된 참조 모순성에는 뭐 여기랑 다른 거 그리고 연쇄복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라이트가 돼갖고 뭐 안 된다? 취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눈에 잘 띄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학습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이런 거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한들 이 표현을 잘 못하면 고득점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까지 깔끔하게 좀 잘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쓸 건지 거기까지도 같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달랑은 무난한 게 이제 기법이죠. 병행제어 기법. 뭐 락킹, 투필, 타임스탬프, 납관적, MVCC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이거는 뭐 해설지를 제 1교 시험을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공부하시라고 다 넣어놨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 정의 및 핵심 원칙.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과 달리 그냥 뭐 무신뢰, 선 인증 후 연결, 그리고 중앙 집중형 보안 모델이다. 이런 단어 써주시면 되고, 뭐 핵심 원칙은 인증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SDP 뭐 이런 것들 있고, 보안 모델의 개념도 오늘 요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다들 이 PIP의 아이디 관리, CM, 네트워크, 뭐 규제, CTAS, 접근 정책 이런 것까지 다들 잘 써주셔가지고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PDP, PEPA, PEP까지 다들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그려놓으면은 표야 갖고 오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성숙도 수준은 뭐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자세한 거는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 그리고 도입 절차까지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단락에다가 이거 4단계를 표기하는 것보다 이 도입 절차를 그려주는 게 훨씬 저는 나을 것 같아서. 도입 절차는 준비, 계획, 구현, 운영, 피드백 및 개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로투스 아키텍처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이거죠. 레거시 보안 기술과 어떤 이해를 떠나서 연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노 SQL. 오늘 답을 쓰실 때 이런 답이 딱 정의를 요렇게 쓰기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왼쪽에다가 탭 하나 그려놔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캡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여기다가 이제 캡이 나오는 가운데다가 픽2 이런 거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정의에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키마 리스, 그 다음에 조인 불가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에스큐엘의 유형의 키밸류에는 레디스, 컬럼 패밀리에는 카산드라랑 H베이스, 도큐멘트에는 몽고디비, 그래프는 네오포제이.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고, 이렇게 안 쓰죠? 그다음 모델링 절차, 도커페, 기후, 선 암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모델링 패턴, 뭐 여기는 세 가지지만 뭐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뭐 물론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표로 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어본 건 가급적 표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노멀라이제이션, 어토믹 어그리게이트, 이거 뭐야, 어드센트 리스트 세 개?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 사이드 조인이라던가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2교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AI 활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뭐 워터마크에 대한 어떤 기술, 그리고 워터마크를 적용할 때 고려사항, 이런 걸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목차를 갈 때, 음, 이 두, 두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의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1단락으로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1단락의 가, 기술 방식, 1단락의 나, 그 다음에
워터마크 적용 기술 2달러, 적용 시 고려사항 3달러.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4달러에다가 뭔가 재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답을 썼다고 하면은 이게 마지막에가 고려사항이라서 4단락의 재원이랑 조금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을 쓰기도 뭔가 애매할 것 같아. 그러면은 1단락에다가 필요성을 쓰면은 정의가 2단락 가에 나와.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정의 1단락, 기술 방식 2단락, 적용 기술 3단락, 고려사항 4단락. 그래서 기술 방식에 따른 분류를 뭔가 나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조금 많이 써가지고 약간 고득점을 위한 차별화 이렇게 좀 답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러면 내가 지금 기술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한 페이지 쓸 자신이 없는데 그럼 뭐 이제 가에다가 뭐 무형 대충 그림으로 6줄 떼우고 나머지 나 설명해서 한 페이지 채우는 거죠. 그러면 중복이 됐다 한들 이것만으로 한 페이지 쓰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 주겠죠, 그러면.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뒤에서 내용은 보고, 그 다음에 2번. 책임감리와 운영감리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이번에 좀 학습을 하고 가시라고 또 문제를 냈고, 책임감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냥 정보 시스템 감리, 그냥 감리랑은 다른 거니까 그 차이점을 꼭 눈에 잘 띄게 써주셔야 됩니다. 책임감리랑 감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책임감리는 법적인 어떤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을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감리에 대한 정의를 쓰듯이 그냥 제3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어떤 감리 활동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감리랑 뭐가 달라? 이 책임이라는 느낌이 나게끔 답을 써주셔야죠. 그리고 운영감리도 마찬가지. 운영감리랑 유지보수감리가 있잖아요. 운영감리는 뭐예요? 유지보수를 제외한 거잖아요. 운영감리는. 그리고 개발 소프트웨어랑 인프라 두 가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꼭 써주시고 마지막 고려사항은 뭐 썰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아무 소리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잡자면 뭔가 마지막에 또 이게 고려사항이 마지막이니까 고려사항을 쓰고 4단락 재원을 쓰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4단락으로 간다고 치면 이게 3단락, 책임감리가 2단락이니까 1단락에다가는 책임감리와 운영감리가 요즘에 왜 논의가 되고 있다. 왜 이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뭐 글의 흐름이 제일 무난하겠죠.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거는 원래 요 문제는 원래 기존 문제 여기까지 나까지만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다를 어거지로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좀 문제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의 하드웨어 규모 산정 방법 세 가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발 및 대가 산정 절차,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 개념 및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DB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너무 좀 뻔하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꿔갖고 문제를 낸 거고 결국에 이제 규모 산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세우고 일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런 1단락에다가 그런 필요성을 써주시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4단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써주시거나 뭐 자신 있는 걸로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의 규모 산정 방법 세 가지니까 이제 수참시를 얘기하는 거죠. 수참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만으로 1페이지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규모 산정 지침의 어떤 그러니까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의 개념을 써주시던가, 아니면은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의 그 절차 있잖아요. 구기 참가? 뭐 그런 것들을 써주시던가, 아니면 가중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던가, 뭐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입 방식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가 산정 절차는 가에다가 어떤 절차 그림 그려주고 나에다가 그거 설명해주면 되겠죠.
이거 인공지능 도입 방식에 대한 대가 산정 절차는 뭐 다들 학습을 잘 하셔가지고 다들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위에 규모 산정 지침, 이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에서 대상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CPU, 메모리, 스토리지, 디스크 맞나? 네 개? 네, 그렇게 뭐 그런 거 언급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용량 상정에 대한 개념 및 기준이니까 가에다가 개념 써주고 나에다가 기준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좀 들어가야 될 단어는 트랜잭션, 뭐 온라인 배치, 네트워크 속도, 뭐 백업량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좀 되지 않을까? 레이드를 어떻게 구현할지 뭐 이런 것들도 용량 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백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레이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5로 구성하느냐, 6으로 구성하느냐,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DB 용량이 달라질 거잖아요. 우리가 보유해야 될 용량이. 그런 거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 생성형 AI 활용,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정의, 뭐 이거 정의가 그렇게 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등 이런 정보를 인공지능 생성물이라고 한다. 뭐 분류별 기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이런 분류가 있고 이거 각각에 대해서 뭐 기술, 뭐 오늘 했던 뭐 오토 인코더, 배, 디퓨전 모델, 뭐 이런 거 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좀 학습하셨으면 좋겠어갖고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적용 기술인데 이미지 및 동영상에 이런 LSB, DCT, 엣지 마스킹, 뭐 스테이블 시그니처 이런 것들 좀 키워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는 해설지 만들면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답에 쓰신 분이 있더라고. 이런 거 웨이브 마크, 스프레드 스펙트럼, QIM 이거 언제 공부한 거지 이거? 아무튼 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및 텍스트 워터마크 적용 기술에는 뭐 오디오 실, 웨이브 마크, 스프레드 스펙트럼, 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두 개, 한 요 정도 두 개, 이렇게 한 네 개만 갖고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 적용 시에 고려사항, 뭐, 요런 거는 그냥 뭔가 약간 썰을 그냥 푸신 분들도 있는데, 썰을 푸는 와중에도 이런 약간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거,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콘텐츠의 품질을 유지해야 된대. 그러니까 워터마크를 넣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눈에 막 이제, 워터마크가 눈에 막 보이고 이러면 이제 뭐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로버스트가 강건성 맞죠? 강건성. 맞나? 한글로 하면 강건성 맞나? 맞죠. 워터마크는 압축, 필터링, 자르기 등 일반적인 수정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콘텐츠가 변경되더라도 감지 또는 추출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단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효율성,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관된 성능, 몇 가지 여기서 좀 갖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책임감리와 운영감리, 뭐 필요성을 써주는 게 1달러에 제일 무난할 것 같고, 잦은 공공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감리 및 운영감리의 의무화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 시스템 책임감리란 무엇이냐? 정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방지하고 시스템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인 감리자가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감리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감리원의 권한 및 책임, 감리원 법인의 능력, 감리 관련 보험,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운영 감리는 개발이 완료 후 인도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제외한 이런 단어 꼭 써주세요.
운영 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요 두 개, 개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요 두 개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개수도 있는데요. 개수 몇 개였더라? 밑에가 16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개수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보 시스템 책임 감리 도입 시의 고려사항. 대상 시스템 규모 및 복잡도, 감리 기간 및 비용, 인력, 방법론, 법 제도적 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운영 감리 도입 시 고려 사항으로는 목적, 환경, 주기, 항목, 도구, 한마디로 운영 감리를 했던 적이 없으니까 새로 생기면 감리 도구, 운영 시점의 감리 도구,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감리와 책임 감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봐주세요. 일반 감리는 권고 및 조언이라면 책임 감리는 실질적 개입과 책임 부담. 일반 감리는 결과 반영에 대해서 선택적이지만 책임 감리는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된다. 일반 감리제는 감리에 대한 권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책임 감리는 감리 결과 및 개선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공공 시스템의 잦은 장애로 인해서 책임 감리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죠. 법을 바꿔야 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죠. 저희가 이제 기숙사가 되시면 다 감리 자격증을 받으실 건데, 이런 것들이 되면은, 업역이 확장되는 건 좋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한 번 났어. 그러면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만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모 산정. 요거는 이제 앞에가 좀 빠졌는데, 하드웨어 규모 산정입니다. 하드웨어 규모 산정의 개념. 기본적인 용량과 성능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대상은 CPU, 메모리, 디스크, 스토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 세 가지 방법으로는 수식, 참조, 시뮬레이션, 수참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수식 계산법은 사용자 수동 규모 산정을 위한 요소를 토대로 용량 수치를 계산하고 보정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요 보정치를 적용한다. 이런 단어 개념에다 써주시고 참조법은 업무량에 따라 기본 데이터를 토대로 대략적인 시스템 규모를 비교하여 비슷한 규모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법은 대상 업무에 대한 작업 부하를 모델링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하여서 규모를 산정한다. 아무래도 시뮬레이션법이 제일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겠죠. 대신 제일 정확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도입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대가 산정 절차. 크게 사전 준비, 이용료 계산, 전문 작업비 계산, 서비스 도입, 사업비 산정 이렇게 네 단계로 절차가 이루어져 있고 이게 전부 다 상세 절차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전 준비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학습, 테스트 및 검증 이 정도는 좀 갖고 가시고 이용료 계산에서도 도입 기간, 사용 규모, 단위 이용료 이 정도는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 작업비 계산은 별거 없으니까 사업 이용료는 이용료 플러스 전문 작업.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의 개념이란 데이터 모델링에서 설계된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때 이 저장될 데이터 양과 각종 오브젝트가 디스크 공간 스페이스를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를 산정하여 반영하는 작업이 데이터베이스 용량 산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량 산정 기준에는 트랜잭션 수, 온라인 업무량, 배치 업무량, DB, 백업, 운영 시간, 네트워크 속도 이런 것들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기준을 삼아서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조금 예시 이런 것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감리교육 요번에 갔다 왔는데 약간 그 책임감리의 그 사업비 수준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운영감리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조짐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로 나올 감리 쪽이 약간 들썩들썩하니까 혹시나 몰라서 감리 쪽 문제를 1교시에도 내고 2교시에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감리 쪽은 한 번 더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예, 8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이죠, 추천. 네, 협업 필터링하고 컨텐츠 필터링이 있는데 협업은 그쵸? 그 아이템 베이스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유저 베이스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내가 사용자 기반으로 비슷하다. 나랑 유사한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선택한 아이템이 나도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용자 기반이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 기반은 또 이제 비슷한 아이템을 또 그냥 하는 게 아이템 기반이다. 이 두 가지는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개념을 보면 과거의 어떤 행동 방식하고 그다음에 그 선호도 기반으로 선호도라는 얘기가 없는데 사용자의 선호도 기반으로 아이템과 연관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예, 추천 방식 또는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추천을 할 때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 요거를 할때 예, 유클리디안 거리, 뭐 코사인 유사도, 피어슨 상관계수, 자카드 유사도 이런 것들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유사도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서 그리고 추천을 할 때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콜드 스타트가 있다. 사실 이 아이템과 사용자 기반의 어떤 이런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야지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쵸? 내가 누구랑 비슷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콜드 스타트라는 게 어느 정도 백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나 하이브리드나 저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컨텍스트 기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뭐 그 위치와 뭐 상황과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컨텍스트 추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3단락에 조금 그 간글로 이어주시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요 두 가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PV하고 CTR.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뭐 쿠팡에서도 내가 노트북을 사면 갑자기 마우스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을 클릭하고 얼마나 매출과 이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달러거리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다양성, 커버리지와 참신성, 뭐 이런 부분도 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합성 데이터, 개념이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뒤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가상 또는 모의 데이터. 끝단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를 왜 하느냐? 이거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어설프게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 그럴 때 약간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면은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요새는 최근에는 이 그 민감 정보라든가 신용 정보 이런 걸 좀 약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안에다가 가명 처리를 해서 어떤 가상의 데이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의 형식과 패턴은 그대로 특성과 패턴은 그대로 학습을 하는데 그 가상으로 생성한 모의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과정은 당연히 준비하고 생성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사용한다. 그냥 상식 수준에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합성 데이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종류를 나열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요새 합성 방법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생성도 있고 배운 걸 다 이제 끄집어 내셔야 돼. 증강도 있고 그다음에 가명 처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성은 저희 뭐 VAE 이런 거 있을 거고 증강 모델도 뭐 있을 거고 가명은 가명 처리, 익명 처리, 익명화 이런 거 저희가 다 배웠잖아요. 예. 그리고 도메인 전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합성 데이터를 내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형태, 목적 이렇게 하나 하는 것보다는 왜 맨 위쪽에다가 저라면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좀 깔고 그다음에 뭐 정형 합성, 비정형 합성, 합성형 합성 이거 좋은데 사실 이 키워드가 읽어보면 다 그냥 평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만들어진 약간 해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설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밑에 있네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2열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VA하고 간만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 사람이 깊게 알고 있구나. 네, 당연히 간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고 VA도 뭔가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합성 데이터 충분히 요즘에 금융 쪽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라면 이것도 뭐 평가 지표도 좋긴 하지만 전 3단락에다가 일단 요즘에 신용정보 또는 마이데이터 때문에 내 정보가 많이 이렇게 뭐 공유가 되잖아요. 예, 이거에 따른 마이데이터, 글씨가 완전 날아가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 인공지능 모델, 금융권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트렌드라던가 네, 합성 데이터가 금융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좀 이런 추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 POC BMT 파일럿 테스트 이거 저희 필기 합격하시고 나면은 면접에서 아주 단골 문제인데 이 POC BMT 이 사실 요거를 약자를 주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약자를 일부러 빼봤고요. 그리고 POC 같은 경우에는 기능과 성능이 목적에 합당한가? 그 이전에 이 세 개를 분리하는 거는 굉장히 기준이 딱 명확합니다. 자, 언제 하는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뭐 주저리 많이 있는데 일단 언제 하는가? POC는 일단 프로덕트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도입 전입니다. 도입 전. 도입 전에 기능과 성능이 이상이 없는지 프로젝트 도입을 하기 전. 기능과 성능의 목적에 합당한가를 평가한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과 목적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 여기에 저희 반 포맷상 여기 몇 개 못 적잖아요. 네, 그 정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분을 조금 저는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리 뭐 이렇게 두 줄, 세 줄 쓴다고 해도 여기가 부분이 네 개 있는 거하고 그냥 여기를 특징 이렇게 적은 거하고는 저는 조금 이 답안의 품질이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를 세 개를 쓰실 거면 그냥 세 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라도. 네. 그래서 그건 한번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BMT는 벤치마크 테스팅인데 여기서는 품질 성능입니다. 품질 성능.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POC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래서 절차 한번 보시고 목적은 어쨌든 품질에 대해서 서로 예,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비교를 해본다.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는 실제로 이제 BMT도 끝나고 정말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한 거. 하고 나서 운영 이전에, 그렇죠? 운영하기 전에 오류 또는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 가동을 한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뭐 그 운영 이후에 모니터링 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문제라던가 변수라던가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해서 대응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다 나머지는 이런 건 다 사실 좀 뻘소리고 목적하고 시기만 정확히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거 이 세 개 토픽에 대해서 차이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목적과 언제 시기 여기에다가 꼭 두 가지는 목적과 시기, 이 두 가지는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 시기. 자, 그리고, 에, 여기 감리죠. 일단 예현시 세 가지. 예현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저기 산출물, 감리 수행 계획서,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시정 조치 확인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메인이고, 세부 절차, 착수회의, 그래서 준비 착수회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출물 접수, 뭐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한 거겠죠. 그래서 산출물 보고, 뭐 면담하고, 그 다음에 발주기관 사업자 측면에서 면담하고, 개선 방향 뭐 확정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들고, 종료회의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여기 시정조치 결과서까지. 그래서 이제 보고서 확정 및 통보하고 마지막에 시정조치 확인서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시정조치 확인서. 이 약간 산출물이 정확하게 이 명칭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리에서 이 산출물 기반으로 다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출물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지 정확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3단락은 감리는 정확히 쓰시면 될 것 같고, 3단락은 안 써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요거는 다른 반에서 한번 출제를 해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 전수조사 등 약간 그 뭐랄까요. 이 알파고에서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파고. 알파고가 바둑을 한 수를 두면 그 다음에 흙이 들 수 있는 수가 무수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백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또 무수히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전수조사 등이라던가 범위가 굉장히 큰 문제에 대해서 무작위 시뮬레이션, 무작위 시뮬레이션, 네. 를 통한 트리 경로 탐색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요 선, 화학, 시, 역. 예,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틀이잖아요, 틀이. 자, 틀이 나오면 이거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무조건 그림 있어야 되는 그림인데, 그 문제인데, 그림 없으신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틀이, 요렇게 그냥 딱 이런 구조로만 그리면은 끝내는 문제인데, 뭔가 주절이 많았다. 그림 한번 보시면 선택하고 확장해 놓고, 여기서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파 과정이 있다. 자, 역전파 과정은 뭐 방문 횟수나 결과 등 반영을 해가지고 뭐 피드백을 받는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 비교 한번 읽어보시고, 예,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역전파. 요 과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반에서 되게 좀 밀도 있게 다루는 토픽이어가지고 저희 반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시계열의 분석과 네 가지 유형. 자, 시계열 나오면 추순개불, 그리고 요거, 아리마까지. 네. 요 두음 기반으로 꼭 가져가시고요.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측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예측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 그래서 정상성이라는 게 있죠. 정상성은 이렇게 추세나 순환이나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딱 보면 이런 식 일정하게 어떤 곡선을 가지고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정상성이고, 자, 비정상성은 이게 불규칙 지형인 게 비정상성입니다. 패턴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비정상성을 정상성으로 하는 게 뭐죠? 기억나세요? 차분, 차분. 네. 그래서 아리마에서 차분이 들어가잖아요. 아리마에서. 아리마는 무조건 차분이다. 그러면 알마는 뭐냐면 자기 회귀 모델입니다. 과거의 값이 미래에도 계속 연타로 이어진다. 네, 라는 거고, 이동 평균은 이전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를 계속 수정해 나간다. 이게 이동 평균입니다. 차이. 알마는 두 개를 합친 거고요. 아리마는 차분을 이용해가지고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시킨다. 네, 그런 다음에 정상화 시켰으면 이렇게 패턴이 없는 모델도 패턴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리마라는 것도 있었죠. 시즌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된다. 시즌성. 이 시즌, S가 시즌이거든요. 계절성. 예, 계절성이 더 특화된 그런 모델도 있다. 3단락에는 저 같으면은 무조건 사리마를 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 그러면 가운데 기점으로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한 거 하나. 네, 총 4개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자기 회귀, 이동평균, 알마, 아리마, 사리마 5개. 그리고 가져가시고, 추순 개불. 예. 이 시계열 분석의 4가지 요인입니다, 요인. 이런 데이터로 시계열을 하는 거다. 추세가 있거나, 순환 주기가 있거나, 계절성이 있거나, 불규칙하거나. 네. 불규칙한 거를 바꾸는 거는 정상화시킨 거는 차분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차분. 아리마에는 차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2교시는 오늘 완전 물어 뜯으셨더라고요. 4, 5, 6번을. 1교시는 제가 좀 쉽게 냈고, 2교시는 1교시를 어렵게 냈죠, 제가. 1교시를 좀 어렵게 냈고, 2교시를 쉽게 냈더니, 완전히 2교시를 다 물어 뜯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쉽게 내면은 네, 채점이 힘들어지니까, 좀 네,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고, 첫 번째 조금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의 선택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멘토링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답안지를 채점자가 딱 열었을 때, 이게 품질이 안 좋거나 앞에 뭔가 좀 지저분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약간 이 편향을 가지고 채점을 하겠죠. 안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막 채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6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17점도 나올 수 있고 15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 14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13이 나오거나 15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채점의 패턴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공들여서 잘 고득점이 되면 아무리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걸 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17점에서 15점 사이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13점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연타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3을 받았다. 그 다음 문제에서. 그러면은 다시 14나 15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공을 더 들이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실 이런 그림은 저는 첫 번째 문제에 많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간 개요라고 하면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 다 얘기해 줄게.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 자, 지금 얘네들 뭐 공격도 많아지고 공급 표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도 굉장히 뭐 서비스로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 내부 자산 보호도 너가 해야 되는데 배경 자, 그래서 IDS, IPS 너가 이제 넣고 있잖아. 그쵸? 거기에 호스트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현황. 이거를 넣고 나면은 기대 효과. 그냥 기계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기대 효과. 자, 그럼 여기에서 뭐 탐지, 이상 탐지, 그 다음에 뭐 시그너처 기반, 아니면 심, 소아까지 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뭐가 좋아진다. 내부 자산 통제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지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요라고 하면 자 내가 지금부터 이거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락도 기대효과까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너 한번 내가 답안 어떻게 쓰지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있었을 때, 어설프게 뭔가 이 IDS, IPS에 대한 내용을 적기보다는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만약에 이걸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렇게 내가 이 큰 관점에서, 그 약간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가 흐름도 알고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오늘 첫 번째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네. 그런 분들은 시험 전에까지 내가 이거 어떻게 지금 1교시, 2, 3, 4교시 첫 번째 문제를 15점 이상, 16점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IDS, IPS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호스트 기반 IDS 안에는 그 HIDS, NIDS 있잖아요. 호스트에 PC나 서버에 설치가 되느냐, 네트워크 경로상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범위, 성능, 그다음에 뭐 속도가 되겠죠. 속도. 그다음에 뭐 실시간성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서버 안에 설치가 되니까 이거는 실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서버에서 뭔가 다른 데 설치된 거를 가져와 가지고 활동을 감시한다로 한다면 실시간성은 떨어질 거고, 그쵸? 범위는 당연히, 그쵸? 네트워크 전체를 트래픽 감시하는 게 더 클 거고, 예, 이게 답니다, 이게 답.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장점, 단점 해가지고, 탐지에 대한 범위, 그리고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탐지 범위, 여기, 네, 실시간 탐지 여기 있네. 탐지 범위, 실시간 탐지, 뭐 대상,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설치에 대한 위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실시간성,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링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IDS하고 IPS는 이 개념도에서 요거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요거. 이 지금 이제 그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라우터가 있고 뭐 방화벽이 있고 한데 일단은 예, 그 IPS는 들어오기 전에 뭔가 하는 겁니다.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얘는 들어와서 뭐 로그를 쌓아놓고 여기서 이제 탐지를 하는 거고. 그 디텍션이고 프리벤트잖아요. 프리벤트인가? 네, 프리벤션. 네. 그래서 여기는 침입 및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그리고 여기는 대응한다, 예방한다. 네. 탐지와 예방, 여기는 탐지. 네. 그리고 여기 설치 위치 여기 나왔잖아요. 네. 내부라고 하고 여는 인라인 또는 여기 외부에 배치한다. 그래서 프리벤트라는 게 들어오기 전에 뭔가 얘가 탐지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들어와서 느낌상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쌓이는 로그들을 보고 분석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이나 성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얘가 더 비싸겠죠, IPS가. 그래서 실시간 탐지라던가 뭐 전체적으로 그 즉각적인 방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IPS가 더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얘는 수동적인 대응, 얘는 능동적인 대응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분류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몰아가셔야 됩니다. 비교는 계속 이쪽으로 저 더 좋다고 몰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게 이제 IDS하고 IPS 한계점입니다. 오탐, 리탐, 그다음에 제로데이의 한계. 자, 시그니처 요런 말 좋은 것 같아요. 보안에서 시그니처 의존성. 이게 어떤 패턴 A 패턴이 있으면 A만 탐지를 하는데 탐지가 조금만 바뀌면 패턴이 조금만 바뀌면 이제 탐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OC라고 들어보셨죠? Security Operation Center. 이 SOC 이제 운영 인력들이 많이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경고 필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맨날 비슷한 그런 경고가 그 상중하 한마디로 어떤 그런 중요도 있잖아요. 이 경고도 중요도가 있는데 난이도 그러니까 그 중요성 하 이상의 어떤 경고가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그 SOC 사람들 이거 보면은 계속 이거 똑같은 거 보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하거나 이 상이 들어오면은 얘를 캐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고 피로입니다. 경고 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 중요도가 낮은 어떤 그런 얼럿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거는 보고 있지만 진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IDS, IPS가 알려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고 피로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네. 그래서 경고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80%의 영역에 대해서는 AI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배운 게 저희가 이제 뭐 심하고 소아가 있었잖아요. 뭐 심, 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주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 머신러닝 도입 나왔네요. 예,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다 좋은 말 잖아요 행위기반 탐지, 인텔리전스 연구, 뭐 AI, SOC, 네, 그런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뭐 AI for Security라고 해가지고 제가 문제도 내고 했었었는데 그런 쪽으로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객체 지향의 다형성. 이거는 완전 그 사골 토픽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보였다. 네.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딩 이제 오늘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름과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 이거. 그리고 메소드, 재정의, 재사용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메소드. 네. 메소드를 여러 개로 정의를 한다.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고 매개 변수는 비동일하고 리턴 타입은 무관하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재정이죠. 메소드를 재정의한다. 네. 어디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그리고 메서드 이름이 동일하고 매개변수 동일하고 리턴 타입 동일해야 된다. 네.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리고 오늘 그림상에 요게 아니라 이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신 분이 계신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코드는 모아서 사달라기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가에 적어주시고 코드를 나에 적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코드를 바로 위에 적는 거는 그렇게 적절한 답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개념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죠? 이 개념도를 먼저 보여주고 이런 조건,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고 코드가 나오면은 예,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레그. 요거는 완전히 이것도 이제 거의 사골 토픽으로 전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레그라는 거는 중요한 거. 지식 DB. 네. 환각을 방지한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자산에 대해 가지고, 네. 이런 것들 자산 보호를 위해 가지고 별도의 지식 DB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보강하고 더 좋은 답변을 생성하는 AI 기술 또는 레그는 아키텍처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레그 아키텍처. 그래서 뭐 아키텍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구성 요소는 당연히 이거의 약자가 각각 리트리버, 어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제네레이션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세 개 기반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은 LLM이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증강도 LLM이 하는데 이 당시에 증강을 하기 위해서 벡터 DB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성도 이런 LLM을 가지고서 요약이라던가 분류라던가 이런 프롬프트 여기 프롬프트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더 증강을 시킨다. 생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벡터 DB의 정의 있는데 일단 벡터 DB 나오면 오늘
내가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십시오. 그냥 저는 DB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거 그리세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셔라. DB라고 하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죠? 그냥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림이 좀 밋밋한가 안 밋밋한가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DB 나왔다 그냥 이렇게 그냥 스토리지 모양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끝낼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이제 여기에서 벡터화를 해서 여기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사도 기반으로 뭘 한다. 그래가지고 최종 사용자한테 뭐 리턴 해준다. 이렇게 약간 프로세스처럼 그려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레그 시스템에서의 벡터 DB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뭐 요거 좋은 이런 인덱스와 관련된 방법도 적어주셨는데 여기에서 서치가 많이 안 보였어요. 서치. 사실 이 벡터 DB는 서치가 다거든요. 서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치의 세 가지. 키워드 서치. 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이거 뭐 웹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틱 서치 있잖아요. 시멘틱 서치. 이 시멘틱 서치가 여기잖아요. 얘가 여기 주변에 있는 거를 서치를 하면 얘만 딱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수치가 가장 비슷한 것들을 가져와서 얘가 이렇게 알려준다. 키워드 서치, 시멘틱 서치,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치. 이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 엘라스틱 서치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뭐 다 좋은 내용입니다. 정보 검색, 유사도 기반 검색 하는데 이런 키워드 서치, 시멘틱 서치, 하이브리드 서치, 서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런 인덱스의 종류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서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치. 그리고 이제 통합이라고 했는데 통합. 이 어디가 통합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디가 통합이냐 대체 그냥 인베딩에 대해서 이 레그에 대해서 그냥 개념도를 적어준 것 같은데 요걸 조금 더 다시 그려보면 저는 일단 레그에 대해서 레그와 벡터 딥이잖아요. 그냥 그러면 왼쪽에 레그 오른쪽에 벡터 딥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통합이잖아요. 그냥 통합. 네.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레그나 벡터 딥이나 일단 뭔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LLM입니다. LLM. 인베딩 모델도 그렇고 뭔가 생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게 이 LLM 또는 이 버트나 어떤 그런 인베딩 모델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런 거. 자, 그리고 레그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세스잖아요. 사용자하고 쿼리, 프롬프트 이런 느낌을 여기서 주시면 될 것 같고 프롬프트, 쿼리, 프롬프트. 자, 벡터 DB는 뭐예요? 문서잖아요, 문서. 얘는 문서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문서. 그다음에 인베딩. 그다음에 얘가 어쨌든 인베딩 처리해주고 얘는 증강 생성을 해준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디가 통합이 되는지 알겠는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통합 절차는 어쨌든 맨 처음에 그러면은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그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거. 첫 번째, UI, UX. 예, 그 다음에 프롬프트. 예. 자, 그 다음에 뭐, 뭐 있겠죠. 뭐, 그다음에 LLM, 어떤 LLM을 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DB 쪽은 문서. 여기는 쓸 거 되게 많죠. 청킹, 뭐, 리랭킹, 인베딩, 인덱싱. 뭐, 말 많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통합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뭐예요? 생성형 AI 또는 인베딩 모델. 이런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예. 통합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거에 고민을 하고 문제를 지금 접근해서 답안을 썼는지 그냥 아니면은 레그를 그냥 쓴 건지 요거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요런 방식. 목차를 잡으셨으면, 그쵸? 왼쪽에 레그, 오른쪽에 벡터 DB, 그다음 통합.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딱 보이면 바로 그냥 채점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키워드, 아까 그 벡터, 혹시나 벡터 DB가 나오면, 특히 이 키워드 서치와 시멘틱 서치와 하이브리드 서치, 이 세 가지, 네. 이 시멘틱 서치가 더 좋죠? 키워드는 그냥 내가 사과라고 하면 문장에서 사과가 있는 것만 가져오는데, 얘가 사과라고 하면 시멘틱 서치는 귤도 가져오고, 뭐, 그 다음에 뭐죠? 뭐, 과일도 뭐 있죠? 네, 뭐 이런 것도 파인애플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슷한 걸 가져왔을 때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시메틱 서치고 두 가지 짬뽕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10분간 쉬었다가 3시 22분부터 인공지능 쭉